되게 정말 꿀팁이긴 한데 말씀해주세요. 약간 거기 약간 어둠의 세계 같긴 한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이제 약간 아, 좀 살짝 해서 보이죠. 예. 찾아보는 게 좋군요. 지도 교수님을 좀 예. 잘 컨택하거나 좋은 저랑 맞는 지도 교수님을 고를 수 있는 살짝의 꿀팁이 있을까요? 어떤 거는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저는 이제 학생들을 할 때 그 교수님 집에 가는지 안 가는지 집에 안 가는 교수님이 가끔 계세요. 진짜 제가 아는 교수님이 중에 3개월, 6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간 분도 있어요. 극단적인 케이스에는. 그런 분들은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럼 너도 못 간다.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교수가 연구를 진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학생한테 전이가 되거든요.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어떤 교수는 보면 굉장히 자유적이고 방임적이고 뭐 사람들하고 막 맨날 등산 다니고 술 먹고 이런 거를 많이 안 해. 그러면 그분은 연구도 그렇게 해요.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진짜 연구를 시작하면은 가족처럼 지내다 못해 막 이제 군대 내무반처럼 지내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럼 이제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 성향이 맞는지를 또 간파하는 게 중요해요. 요즘 김박사넷 같은데 올라온 정보도 있지만 사실 김박사넷에서는 근데 쓰는 경우만 그러니까 학생들이 올리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교수에 대한 평판은 정말 다양하게 알아봐야 되죠. 지인을 통해서건 뭐 선배를 통해서건 해서 자기랑 코드가 잘 맞을지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해요. 예, 일례로 홈페이지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하면 좋은데 교수님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보면 저도 홈페이지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. 지금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보여요. 이게 뭔가 약간 형이상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인 글을 써놨죠. 그럼 이 사람은 약간 뭔가 좀 복잡하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주메를 보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이 제가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. 이 인간은 경영대학이 있지만 경영학을 안 배운 사람이네 볼 수도 있고 기업들하고 또 일을 많이 했구나라는 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여기 보면 페이퍼 저는 이제 페이퍼 논문을 좀 쓴 편이 많아서 여기는 올리진 않았었는데 제가 썼던 책 같은 거는 링크를 달아놨어요. 그다음에 제가 썼던 논문도 보면 구글 스칼라 제가 이제 링크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면 제가 썼던 논문이 물론 이름이 겹칠 수가 있어요. 제가 썼던 논문이 뜨죠. 이것도 보면 제가 쓴 건데 이건 인용이 490번이 됐죠. 이런 거 제가 쓴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런 쪽에 연구를 하셨던 분이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조사해 보는 것도 좋고요. 또는 여력이 되면 이거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연구자 정보 시스템인데 전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이거 주면서 찾아보라고 시키는데 미션을 검색이 돼요. 다른 분을 검색하면 왠지 죄송하니까 저를 검색할게요. 김상규를 검색하면 누르면 개인정보도 막 뜨고 할 거예요. 여기 이제 기본 정보 교수 나이도 알 수가 있고 연구 분야를 이렇게 체크해 놓은 사람도 있고 안 체크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 뭐 체크를 저는 안 해놨구나. 저는 기타 인지각으로 해놨고 여기 뭐 경력상 누르면 경력도 쭉 떠요. 이렇게 많은 활동했구나. 논문 실적 저 같은 경우 논문 실적을 아까 깨끗하게 정리 안 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다 보여요. 교수들은 여기 정리 안 해놓는 사람이 드물어요. 왜냐하면 업적 평가 받을 때 학교에 입력하면 여기 거의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드셔도 이미 정교수가 됐고 나는 승진이 업적 평가니 무관하다는 분이 빼고는 거의 다 여기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. 그럼 저도 보면 여기 이제 제가 SCI 논문 썼던 것도 나오고 연도별 쭉 있죠. 그러니까 저는 여기 썼던 게 117건이 있네요. 논문을 발표했던 게. 제일 처음 논문이 언제인지 도대체 제일 처음에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0년대 중반후반 되겠죠. 그 전 논문은 없구나. 제가 입력하는 걸 따라오는 거니까 2002년 논문부터 20년 동안 117개 썼네요. 이렇게 또 보면은 연구비. 그러면 이분이 외부에서 어떤 연구를 따다가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자문하는 것 같은 거 안 뜨는데 학교의 산업협력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연구들은 여기 떠요. 뭐 인공지능 어쩌고 연구도 하고 있고 청소년 연구도 하고 있고 아까 게이피케이션 관련된 거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. 학술적인 연구가 아닌 외부 연구 중에도 게이피케이션 콘텐츠 연구를 청소년 대상으로 했구나. 근데 그런 연구를 또 기술 창업하는 사람들 게이피케이션 연구도 했고 과학 게이미피케이션 연구도 있고 IT 인프라에 대한 게이미피케이션 연구도 있고 딱 분야가 맞는 거예요. 그럼 일단 분야는 맞는데 이 사람이 또라이일 수는 있지만 분야는 맞는 거예요. 제가 잘 찾아왔습니다. 네. 제가 그리고 아까 농담삼아 또라이 어쩌고 했는데 평판조회도 중요하긴 해요. 학생 입장에는 사실은. 그리고 우리가 일반 대학원은 아니고 경영대학원이다 보니까 그런 지도교수 성향이 전이가 덜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영향을 받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도교수 스타일이 이것도 어차피 동료 연구자가 되는 과정이니까 나의 뭐 스승이자 동료로서 나랑 코드가 맞는지를 보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뭐 한 학기에 한 과목 뭐 50% 래플 준다든가 그런 분은 이제 논문 심사할 때도 굉장히 극단적인 결과를 줄 수가 있어서 논문 심사도 성향이 비슷하게 심사를 비슷하게 나오죠. 만약에 과목에서 애플 막 때리고 하는 분들은 사실 논문 심사도 좀 세게 하는 편이죠.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 주제만 보지 그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활은 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되게 정말 꿀팁이긴 한데 말씀해주세요. 학생들만 본 사이트가 있잖아요. 요즘에 뭐 에브리타임도 있고 네네.
또는 약간 거의 약간 어둠의 세계 같긴 하지만 DC 인사이드 아, 학교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지도교수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. 그런 거 보다 보면 이제 약간 보이죠. 살짝, 살짝 보이죠. 예. 찾아보는 게 좋군요. 네. 저도 사실 교수님 처음 네. 데려올 때 많이 떨렸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것만 준비해 가면 얘기를 아.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좀 정해주신다면. 물론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본인의 관심 분야가 뭔지를 좀 갖고 가는 게 좋아요. 그냥 막무가내로 교수님 저 논문 못 쓰는 게 좋을까요? 그럼 교수가 되게 불편해하는 학생이 이 친구는 근데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 친구한테 뭘 시켜야 되겠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구 주제를 좀 안고 오는 사람이 좋아요. 근데 안고 갈 때 중요한 건 학교에 교수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찾아왔을까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럼 기존에 그 교수가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걸 조사를 해가지고 분야가 딱 맞을 필요는 없는데 이러이런 의미상 교수님이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. 이유가 없으면 이제 교수들이 혼자 생각을 해보겠죠. 이 친구가 나한테 왜 왔을까? 내가 가장 시간이 많아서 보여서 그런가? 수업 시간에 가장 뭔가 편해 보였나 등등 다양한 생각하는데 분야가 맞는 거 분야에 대한 생각을 해가야 된다. 그러면 본인이 궁금하거나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를 알아가야 되고 예. 또 교수님께서 연구해오신 방향이나 네.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그래서 네. 좀 미팅을 요청드렸다라는 정도로 준비해가면 충분할까요? 그러면 지도 교수님과의 일정을 1년 전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미팅은 좀 정기적으로 가지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미션이 있고 좀 해결할 때마다 학생이 먼저 연락을 드리고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? 대부분의 지도교수가 일정 관리 스스로 잘 못해요. 왜냐하면 논문 지도하는 학생만 해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가 메모는 있지만 머릿속에도 안 들어가요 솔직히. 그러니까 학생이 교수님이 연락 안 오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본인이 망하는 거예요. 먼저 들이대야 돼요. 그 1년 정도 스케줄 잡고서 그래 된다는 게 꼭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메일 보내면 되죠. 요즘 웬만한 교수님은 이메일은 그냥 스탠다드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교수님들에 따라갖고 평양차인데 전화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카톡으로 하는 분도 있고 중국어로 하는 분도 있고 이메일을 통해서 본인 일정은 핵심적인 건 본인이 챙겨야 된다. 그러면 제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을 제가 스스로 관리하고 또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수님께서 편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좀 자주 연락을 드리고 여쭤보는 것이 좋다.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교수가 어떤 피드백을 해주겠죠. 네. 피드백 해준 거를 다시 한번 되묻는 게 좋아요. 만약에 연구 주제를 아까 이렇게 잡아가고 했더니 다 좋은데 이 부분에 메소돌로지가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했어. 그러면 다시 한번 이메일로 많이 티키타카 하는 거면 리플라이를 해서 그럼 다음번에 연구 주제를 언제까지 정리해서 언제까지 연구 주제 정리 찾아가겠습니다. 이렇게 딱. 그럼 그 다음에 또 리플라이 메일이 왔을 때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잘못 알았을 때 그럼 그 교수가 한번 또 본 거니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.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였다. 잘못 이해했다가 한번 짚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리플라이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러면 학생이 좀 더 능동적으로 네. 이거 말씀하신 게 맞으시면 이거 준비해가지고 또 가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좋겠네요. 네. 또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봤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정기적인 미팅을 잡아야 할까요?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약간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좀 준비를 하더라고요. 그쵸.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주신 것대로 내 연구에 필요하다면 네. 먼저 능동적으로 교수님께 연락드리고 또 연구 일정을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연구 진행 과정 중에 본인이 연구 동향 조사를 하다가 좀 다른 주제가 더 흥미롭고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했을 때는 이걸 교수님께 좀 바로 공유를 드리고 여쭤보는 게 스타트업도 피보팅을 하는 건데 연구도 피보팅을 많이 해요.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생기는 케이스가 기존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기 힘들다. 비슷한 게 너무 많다라든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. 예.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예. 논문이 적혀 있고 되게 좋은 주제고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게 내가 한다면 어떤 걸 해야 이게 연구를 했다고 될까?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내게 될까?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.